네, 오늘 하루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엔 탄핵 가결 후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옥 계명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세 분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김효재 수석님, 네.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썩 혼란스러웠다기보다는 국민들의 입장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심이 굉장히 무섭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어섰는데요. 그 국회의 탄핵 가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그 민심과 거의 동조하는 80%에 육박하는 찬성률,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는 게 국회로서는 민심을 반영했구나라는 다행이구나라는 안도감 같은 것까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구나라는 그 심정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나 비슷한 생각 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효재 소장님이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관옥 교수님, 그 정치권의 어떤 정치 구강이나 판단과는 너무 다르게 촛불 민심이 격앙되고 보니까 결국은 따라간 거 아닐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뭐 야당의 승리라고 보기보다는 촛불 민심이 결국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이제 촛불 수백만의 촛불 민심과 그리고 압도적인 탄핵 여론, 국민 여론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3차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비박계가 돌아섰고 야당도 상당히 동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6차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2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상 초유의 이제 이 국민들이 결집하면서 사실상 뭐 비박계까지 이제 이탈을 해서 탄핵에 참여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국민이 굉장히 위대하고 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누구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 87년에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30년이 지금 됐는데 사실상 또 다른 단계의 어떤 민주주의로, 즉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로 좀 이전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6차 촛불 집회를 분쇄를 하셨는데 저도 기억나는 게 꼭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주말 촛불 집회 이후로 또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참 민심이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 일단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네. 대통령의 신분이나 거취 문제 좀 어떻게 좀 규정이 됩니까? 법적으로요? 네. 탄핵소추안이 이제 가결이 됐죠.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이 탄핵소추 의결서 이 등본을 송달하기를 받음으로써 결국 오늘 7시 3분인가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신분은 유지하고 권한은 정지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신분과 관련된 뭐 경호라든지 의전이라든지 관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분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사실 그대로 나오고요. 다만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직무 수당은 나오지 않겠죠.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다만 이제 이 권한이 모두가 이제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외교권이라든가 뭐 긴급 어떤 그 계엄령 선포권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권한이 다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권한 대행인 지금 황교안 총리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탄핵 심판이 날 때까지 파면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이 선고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신분은 유지되지 에만 이 권한은 정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모든 권한이 일단 황교안 대행에게 넘어가긴 했는데 만약에 뭐 저쪽 바다 건너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있고 정상 외교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헌법에 의하면 권한 대행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권한 대행 이 사람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관리를 하는 정도의 외교권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아무래도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외교권이라든가 정상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만큼의 그런 어떤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외교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 말 내년 초쯤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이 만들어서 한중일 삼국 정상이 매년 돌아가면서 그 회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일본에서 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미 그쪽에서 벌써 이번에 그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은 곤란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 사인이 올 정도로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런 정상 외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마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첫 번째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었던 게 안보 문제를 탄탄히 해달라는 것과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한국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그 분명하게 했고요. 특히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실무 라인에서 그 연속성 유지는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좀 전에 저희 8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2004년도에 고건 총리는 사실은 탄핵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 못한 상황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상을 해왔었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그 어떤 가이드라인 여기에 따라서 안보, 그다음에 대외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그 이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황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이번에 저 돌출 발언이 없어서 그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시작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그 시작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야당이 이미 그 정치권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직접 응답은 아니지만 여야 정치권이 좀 잘 좀 해달라는 당부를 할 정도로 황교안 권한 총리 대행의 첫 걸음은 안정된 상태로 출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일 텐데 김관욱 교수님, 그 야권이 제 기억에 최근까지만 해도 내각 총사퇴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탄핵 가결되고서 워딩은 정부랑 국회랑 협의하자. 뭐 되돌려 말하면 황교안 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황교안 총리를 대행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실상 황교안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탄핵 전에는 굉장히 공세적인 이제 입장을 취했는데 야당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정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무게중심 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는 그만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야권이 기존의 어떤 상황을 공격적인 것보다는 안정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즉 황교안 체제를 유지하고 협력함으로 해서 제일 먼저 지금 추미애 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여야정 협력체를 구축하자.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또 뭐 대선이 오기도 하지만 수권 정당의 어떤 안정적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힘의 공백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정부와 어떤 협력을 구성을 하는 이런 과정은 지금 사실상 굉장히 기묘한 그런 우리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황교안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정부가 실질적인 힘이 굉장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협력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로우키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도 사실상 야당의 협력 없이는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서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협력 체제가 좀 가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비슷한 주제일지 모르겠는데 야권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계속 요구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오늘 추미애 대표가 그 전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그 부분도 이제 발표할 때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야당이
이제 뭐 여권이건 야권이건 국회에서 이미 이제 탄핵을 해서 표를 이제 다 던진 것이고 그 결정권은 이제 헌재한테 넘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헌재의 어떤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순리에 맞는 것이고 지금은 상당한 불안에 있는 국민들을 좀 안도시키는 그런 국정 운영을 국회 중심으로 해 나가는데 야당이 좀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요 네.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탄핵 기간 동안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면 그 가능성은 지금 뭐 낮아 보입니다만 네. 만약에 자진 사퇴한다면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예. 탄핵은 파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사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가 사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파면 절차에 들어가고 네. 나서는.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엇갈리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 탄핵 심판에 파면을 하고자 하는 이 목표라든지 이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파면과 본인이 물러나는 것은 다르거든요. 네.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데 탄핵 그 절차를 계속할 어떤 그 이익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러난다면 또 뭐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 파면을 위해서 탄핵 절차를 계속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법률 심판기관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정치적 심판기관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계속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뭐 따라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자진 사퇴까지 야권이 더 강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그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볼 네.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야권은 일단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는 모습은 우리 볼 수 없다라는 네.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만족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야권의 대선 전략과 대통령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저는 상당히 맞물려 갈 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은 대통령이 그저 그냥 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물러나게 되면 야당도 사실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판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여론의 향배를 보는 것과 함께 야당 내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년도 2,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그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국민 여론이 어떤 그렇죠. 쪽으로 흐르는지를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는 그만 물러나라라는 요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끝까지 가서 내가 이 다 끝을 보느니 물러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로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또 대통령은 그 퇴진 요구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물러날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그 헌재가 사실상 그렇게 길게 잡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소장이 우리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이 퇴임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이 지금 네. 3월 16일로 되어 그렇죠. 있죠.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헌재 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특히나 1월 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소장이 이제 퇴임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뭐 이 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나. 특히나 오늘 당장 사실은 주임 담당 판사가 요청서를 대통령에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으로 이것은 일주일 내에 답변을 해서 16일까지 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해놓는 것은 일정 부분 기일을 굉장히 앞당겨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재라는 거는 우리 87년도 민주화의 어떤 산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물론 이제 법적인 거 헌법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고 특히나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사실 헌재에서 작동하고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국민의 요구, 특히나 234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마냥 시일을 늦추기는 또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뭐 합니다. 1월 말까지
결론이 날 거다라고 보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효재 의원님은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1월 말까지는 좀 너무 무리다, 빠르다?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3월 달에 저 헌재 재판관이 이정미 한 재판관이? 분이 예. 그만두시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9분 중에 7분밖에 남지 않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예측으로는 막연하게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네. 아닙니다만은 막연하게 그분이 퇴임하기 전 그러니까 3월 3월 초 정도? 이전에는 예. 헌재 입장에서는 뭔가 결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주심 재판관을 오늘 바로 정했거든요. 네. 강일원 재판관 주심 재판관이 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16일까지 오늘이 9일 아닙니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민사 재판은 30일 기간을 주거든요. 답변서 제출 기간을. 그리고 이제 이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 절차에 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공판 기일을 잡는 데에는 기록을 복사한다든지 이 변론을 준비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한 달 기간은 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답변을 요구했고요. 주심 재판관을 바로 정했고요. 이런 것들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연속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하겠다. 네. 보통 재판관 회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볼 때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집중 심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2일, 3일 이렇게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 사실관계를 특정해야 되고 대통령 쪽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인도 많을 수가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증인이 3명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증인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그 형사 이 지금 탄핵 소추를 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또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재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증인으로 부르면 이 헌재에서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어쨌든 헌재에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집중 심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3월 달이 선고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이 정말 다툴 것이 많아지고 증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지금 특검이 있고 또 재판이 벌어지겠지만 이 헌재에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모두가 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스스로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때로 어쩌면 이 3월을 넘어설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볼 때 헌재에서는 3월 이내에 끝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라든지 대통령 측에서는 이 기한을 넘기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뭐 3월 이전에 하는 그 정도다. 네. 그 교수님 특검을 보고 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하고도 좀 시점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특검도 압박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촛불 시위도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상 헌재 참고가 뭐 지금 다시 본인들이 증거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 사실상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헌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리를 모든 걸 따져서 결정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스스로가 합의를 하게 되면 뭐 어느 시점이든 결론은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뭐 시점과 자꾸 여쭤보는 게 이제 물론 차기 이제 조기 대선의 시점도 있지만 또 이제 얼마나 총리된 기간이 얼마나 되냐. 야권으로서는 아마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이 좀 껄끄러울 수 있을 텐데 아까 수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고건 모델이 좀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고건 총리 때에 이제 갑작스럽게 되긴 했지만 그 63일 동안의 기간 동안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고건 총리가 이제 자신의 권한 대행 시절을 이 회고록에다가 썼죠. 이 초반 부분에 보면은 그 얘기가 이제 일정 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 그 중요한 사실이 그 고건 총리가 그 가지고 있던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기준 같은 것들이 적극적인 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내가 가졌으니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그 최소한의 업무만을 하겠다라는 어떤 원칙을 세웠고요. 그때 이미 보니까
법무부에서 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고원 총리한테 전해줍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번에 나오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네. 것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새로운 그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좀 보면요. 시기가 이제 우리가 뭐 너무 빠르면 뭐 야권 후보에게 유리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행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질적인 어떤 위임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되는 것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형태로든 빨리 줄이는 게 굉장히 맞는 건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대선이 너무 땡겨지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 기간이 또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헌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걸 얼마만큼 균형감 있게 잘 맞춰져서 국민이 어떤 알 권리 이런 것도 보장하면서도 국정을 얼마만큼 잘 안정적으로 이런 공백을 좀 줄일 수 있느냐 그걸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그 역할은 사실은 소극적 권한대행과 함께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가 다음번 대선 관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조기 대선 문제. 그러니까 네. 내년도에 어떻게든 여름 또는 아무리 늦어도 이 여름 그 이내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금 현재의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그 권한대행이 황교안 총리가 바로 그 대선을 그 관리하는 총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야당과 충돌하지 않고 야당과 같이 협조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 그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금 갖게 된 것이죠. 뭐 대선 얘기하셨는데 강 변호사님. 네. 그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직에서 떠나면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지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건 바로 지켜야 되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돼서 바로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바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을 인수 이런 어떤 그런 절차도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고 동적인 것인데 헌법재판소나 이런 것은 법치고 안정입니다. 정적인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아까 수석님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적이고 민주적이지만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에 안정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이 헌법재판소거든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안한 사태 어떻게 보면 그 권한 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을 대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행정 소극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사법 소극주의처럼 그리고 사실은 어떤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불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아주 속도를 내서 일월 중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이 이번에 물러나기 전에 선고를 하라 이렇게 우리가 성명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좀 헌재든 뭐 국회든 간에 지금 불안한 그리고 불안정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가능한 빠르게 결정을 예. 내릴 것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파면이냐 이제 기각이냐 이거를 네. 말씀하신다면 법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유무죄를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뭐 특검이라든지. 근데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대한 어떤 헌법 위반과 법 위반이 있었는지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파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처럼 그렇게 아주 실이 오래 걸리거나 또 사실관계라든지 이 법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걸 본다면 사실은 파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필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충족이 되면 예. 파면의 필요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인 것 네. 같은데요. 바로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파면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2004년의 모든 걸 경우에. 다 예.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면시킬 만한 죄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예상됐을 때 헌재는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하게 네.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면 파면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모든 그 이 탄핵 사유를 다 살펴볼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만 그 완성이 되면은 되기 때문에 의외로 신속하게. 빨리 예.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좀 오늘 당장 전망에 좀 섣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헌재의 결정 말씀. 예. 저는 뭐 아까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뭐 지금의 사실 동력의 원천은 촛불입니다. 국민이고 민심이고 그래서 이 민심 앞에 헌재가 이 과정을 굉장히 늦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네.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는 뭐 1월 말 정도가 되면 내릴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옥 계명대 교수, 강실업 변호사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